혹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 심장이 먼저 내려앉는 분 계신가요? 저에게는 바로 그날이 그랬습니다. 저녁 6시 반, 현관 센서 등이 3번 깜빡이고 나서야 저는 열쇠가 자물쇠에 꽂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쓰다듬었어요. 벌써 5개월. 오늘 오후에는 뱃속 아기가 저를 가볍게 2번 차주기까지 했죠. 저는 남편 이승택이 좋아하는 감자탕을 특별히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주말에 다음 산부인과 검진을 같이 받으러 갈 수 있는지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코를 찌른 건 평소 남편에게서 나던 은은한 시더우드 향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낯선 향수 냄새가 술 기운과 뒤섞여 거실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승택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검은색 정장 재킷에는 제 것이 아닌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소파 위로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그 동작엔 짜증이 가득했죠.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한 여성의 가슴 아픈 감정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깊은 공감과 성장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뚝배기를 들고 그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한껏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승택 씨, 왔어요? 감자탕 막 다 끓였는데 뜨거울 때 한 그릇 해요. 하지만 이승택은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닿을까봐 두렵다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죠. 그는 현관 신발장에 기댄 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목을대가 한번 움직이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평소에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가운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은 제 머리 위로 떨어진 날벼락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뚝배기가 흔들리며 뜨거운 국물이 손등 위로 튀었습니다. 화끈거리는 아픔에 저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그를 멍하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승택 씨, 술 많이 마셨어요? 나 안 취했어. 이승택은 미간을 찌푸리며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이혼 서류는 내일 비서통에서 보낼 테니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죠. 왜 이혼을 해요? 우리 아기 벌써 5개월인데 당신이 그랬잖아요. 아기 태어나면 바다도 보여주고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레이싱카 모델도 같이 가지고 놀 거라고. 아기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이 섞인 혐오감마저 내비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딱딱하게 말했어요. 애 얘기는 꺼내지 마. 그 애는 당신이 원해서 가진 거잖아. 나랑은 상관없어. 나랑 상관이 없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물이 울컥 솟아올랐죠. 이승택 씨, 우리 결혼한 지 2년이에요. 나 이 가정을 위해 설계사무소도 그만뒀어요. 작년에 어머님 아프셔서 입원했을 때 내가 병원에서 밤새 간병하고 대소변까지 다 받아낸 거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심지어 아기가 당신이랑 상관이 없다고요? 이승택은 드디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의 냉혹함은 아까보다 더 심했죠.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다 임신한 제가 생각났는지 다시 담뱃갑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어요. 예전엔 내가 생각이 짧았어.
지금은 확실해졌고 우린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원하는 게 뭐야? 우리 집 재산만 빼고 다른 건 요구해도 돼. 단 너무 과하지는 마. 같이 못 산다고요? 저는 그의 말을 되뇌다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눈물은 더 세차게 흘러내렸죠. 다른 여자랑은 같이 살 수 있는 거겠죠. 저와 거실의 싸늘한 공기만이 문 밖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검진 결과지가 든 파일을 꽉 쥐고 있었죠. 손등은 여전히 아팠고 배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엄마는 이제 다시는 저 사람에게 애원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엄마 혼자서도 널 잘 키워줄게. 우린 저 사람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 엄마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거실에는 작은 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씨앗이었습니다. 이승택이 제 검진 결과지를 찢어버린 그 순간 그 씨앗은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씨앗이었으니 이승택이 문을 닫고 들어간 후 저는 바닥에 거의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뚝배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조금 흘러나와 하얀 탁자 위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마치 상처처럼요. 저는 침실 문으로 다가가 다시 한번 그와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죠.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휴대폰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빛만이 문틈으로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문에 기댄 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얼룩이 번져나갔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승택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저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면 제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제 희생을 이렇게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거실로 걸어가 식어버린 감자탕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뼈와 건더기들이 통바닥으로 가라앉는 모습이 마치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속은 이미 완전히 골마 터져버린 우리의 결혼 생활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배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 걱정 마. 엄마가 절대 널 힘들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를 괴롭힌 사람, 엄마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다음날 아침 7시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배를 만져보니 아기는 조용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시어머니 유옥분 여사가 온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유 여사는 부엌 조리대 앞에 서서 반쯤 깨진 도자기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는 그릇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유리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임서연, 너 아직도 잠이 오니? 내 아들이 너랑 이혼한다는데 넌 아주 태평하구나. 저는 대꾸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 그녀가 무슨 소란을 피울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유 여사는 제 앞으로 다가와 허리에 양손을 얹고 소리쳤습니다. 침이 제 얼굴에 튈 정도였죠. 내가 처음부터 승택이가 너랑 결혼하는 거 반대했어. 너 좀 봐라. 집안도 평범하고 이제 직장도 없지. 지금 내 아들 돈이나 축내는 거 말고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제가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어머님, 승택 씨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제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집 팔아서 창업 자금 보태줬어요. 재작년에 어머님 다리 부러져서 입원하셨을 땐 제가 한 달 내내 병간호하면서 매일 몸 닦아드리고 마사지해드렸고요. 이 집 살림 어느 것 하나 제 손 안 거친 게 있나요? 제가 언제 승택 씨 돈을 함부로 쓴 적이 있어요? 그건 다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유 여사는 고개를 돌리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이씨 집안에 시집와서 우리 집밥 먹고 우리 집에 사는데 그 정도 일 하는 게 뭐 대수라고. 이제 승택이가 너랑 이혼한다니까. 알아서 조용히 도장 찍고 몸만 나가. 우리 이씨 집안 물건은 단 하나도 가져갈 생각 마라.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몸만 나가라고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제 뱃속에는 이씨 집안의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더러 빈손으로 나가라니요. 어머님도 어머니시잖아요. 이 아이가 조금도 안쓰럽지 않으세요? 아이? 유 여사는 비웃으며 제 배를 경멸적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애가 우리 이씨 집안 핏줄인지는 누가 알아? 네가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누구랑 붙어 먹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설령 그렇다 해도 복 없는 애는 둬봤자 쓸모없어. 그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배가 살짝 뭉치는 느낌에 급히 식탁을 붙잡았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익분 여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임신 중인데 당신 손주를 그렇게 저주하시다니요. 내가 저주 좀 하면 어때서? 유 여사는 한 걸음 다가와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알도 못 낳으면서 둥지만 차지하고 있는 재수 없는 것.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여기서 눈에 거슬리게 굴지 말고, 그리가 굴지 말고, 그리가 또 그리 삼거 가서 동지만, 그리가 또 그리서 그리 삼고, 그리서 그리선 방거가. 그녀의 손이 제 팔에 닿으려는 순간 이승택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외쳤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저는 그가 저를 도우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 여사 곁으로 가등을 두드리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씀이 좀 심하긴 했지만 사실이잖아. 그만 고집 부리고 도장 찍어.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당분간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저는 눈앞의 모자를 보며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승택은 이미 유 여사와 입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저를 내쫓고 빈손으로 나가게 만들려던 겁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원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배를 감싼 채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빛이 싸늘해졌죠. 이승택 씨, 저는 빈손으로 안 나가요. 이혼을 하더라도 법대로 할 겁니다. 제가 받아야 할 몫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당신 아이 맞아요. 당신은 책임져야 해요. 책임? 유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꿈깨. 우리 이씨 집안은 그 아이 필요 없어. 네가 눈치가 있으면 당장 가서 그 애 지워버려. 나중에 골치 아파지기 전에 아이를 지우라고요? 저는 유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아이를 좋아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시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잔인한 말을 내뱉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승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이 맞아. 이 아이 지금 태어나는 건 시기가 좋지 않아. 일단 지우고 나중에 혹시 나중에요. 크로시티 페이.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비웃었습니다. 이승택 씨,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요? 나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려고 당신 아이를 지우라고요?
심지어 빈손으로 나가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잔인할 수가 있어요? 이승택은 제 말에 얼굴색이 변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 여사를 끌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일단 나가요. 저 사람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주죠. 문을 나서기 전 유 여사는 저를 돌아보며 살벌하게 말했습니다. 임서연, 내가 사흘 주마. 사흘 뒤에도 도장 안 찍으면 변호사 사서 소송 걸어서 내 인생 망쳐놓을 줄 알아. 유 여사와 이승택이 나간 후 저는 텅 빈 거실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비쳤지만 온몸이 추웠습니다. 말로는 이승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외도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법적으로도 제가 유리했으니까요. 법적으로도 제가 유리했으니까요. 오후 2시쯤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또 이승택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평소 출근할 때 입던 정장이 아닌 검은색 캐주얼 재킷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콜롱 향수까지 뿌렸더군요. 아까의 향수 냄새보다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차 키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 그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듯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 조용히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가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자 저는 택시를 잡아 세웠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앞에 가는 저 검은색 벤츠 좀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깝지 않게요. 감사합니다. 기사님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승택에게 들킬까봐, 그리고 제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와 제 아이를 위해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약 40분쯤 달렸을까. 이승택의 차는 한 5성급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다정하고 기대에 찬 미소. 예전에 저를 따라다닐 때나 짓던 표정이었죠. 저는 택시를 길 건너편에 세우고 이승택이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2분 뒤 저도 차에서 내려 서둘러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엘리베이터 쪽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곧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승택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따라가 문이 닫히기 직전에 겨우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이승택은 휴대폰만 보느라 저를 알아채지 못했죠. 저는 구석에 서서 그의 등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8층에 도착하자 이승택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복도 안쪽으로 걸어갔고 그가 1808호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애교 넘치는 목소리였죠. 승택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서만이. 예전에 이승택의 휴대폰에서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고객이라고 했지만 지금 보니 내연녀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의 광경에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서만이는 분홍색 슬립 원피스를 입고 소파에 기대어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승택은 그녀 앞에 서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었죠. 그 눈빛은 꿀이 떨어질 듯 다정했습니다. 승택 씨,
그 임서연이라는 여자한테 이혼 얘기했어요? 나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더는 싫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당신 옆에 서고 싶어요. 서만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승택은 그녀 옆에 앉아 허리를 감싸 안으며 웃었습니다. 했어. 그 여자 이제 물러난 감이나 마찬가지야. 거슬리기 쉽지. 도장만 찍으면 바로 엄마한테 당신 데려갈게. 우리 엄마 당신 엄청 마음에 들어하니까 절대 반대 안 하실 거야. 그럼 그 여자 뱃속의 애는 어떡하고요? 서만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경멸적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당신 애를 임신한 채로 이혼하게 둘 건 아니죠? 나중에 찾아와서 귀찮게 굴면 어떡해요? 이승택은 비웃으며 서만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이미 그 여자한테 애 지우라고 말해뒀어. 말을 잘 들으면 위자료라도 좀 챙겨주겠지만 말 안 들으면 순순히 도장 찍게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그때 가서 애를 지킬 수 있을지는 그 여자 운에 달렸지. 역시 승택씨 최고. 서만이는 이승택의 품에 안기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날 아껴주는 게 느껴져. 그 임서연이라는 여자처럼 매일 죽상이고 재미없는 사람이랑은 다르다니까. 저는 눈앞에 서서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저와 제 아이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심지어 제 뱃속의 아이까지 지우려고 하다니. 이승택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다정함은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냉혹함으로 바뀌었죠. 그는 서만이를 밀어내고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누가 따라오라고 했어? 서만이도 일어나 이승택 옆으로 와 그의 팔짱을 끼고는 저를 도발적으로 쳐다봤습니다. 임서연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설마 승택 씨를 못 뒤져서 다시 매달리러 온 거예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저는 눈앞에 파렴치한 남녀를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카, 매달리러 왔다고요? 이승택 씨, 서만이 씨,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온 건 당신 이승택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그리고 당신이 고른 내연녀가 얼마나 천박한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네가 감히 날 욕해? 서만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승택이 그녀를 막았죠. 그는 저를 노려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임서연, 여기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꺼져.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겠다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앞에 들이댔죠. 이승택 씨, 방금 당신들이 한 말 전부 녹음했어요. 나보고 애를 지우라느니, 빈손으로 내쫓겠다느니, 서만이 씨랑 바람 피운 것까지. 이 증거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네 이씨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승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휴대폰 내놔. 임서연, 날 자극하지 마.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자극한 건 당신들이 먼저야. 이승택 씨, 이 이혼 소송 내가 끝까지 가줄게.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문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서만이의 비명과 이승택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렸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동동 두렵지 않았습니다. 동동 두렵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반격은 제 차례였습니다. 호텔을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제야 제 손바닥이 온통 땀으로 젖어 있고 배가 은근히 아파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내내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 괜찮아. 너도 괜찮아야 해. 집에 돌아와 소파에 잠시 누워 안정을 취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방 안에 어제 받은 산부인과 검진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과지에는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적혀 있었고 희미한 초음파 사진도 함께 있었죠. 어제만 해도 저는 이 사진을 이승택에게 보여줄 생각에 설렜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우스운 일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핏줄인데 그가 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아기를 봐서라도 조금은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도 그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 저는 검진 결과지를 꺼내 구겨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파일에 넣어 탁자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이승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만 바라보며 긴장과 기대를 안고서요. 저녁 7시쯤 문이 열리고 이승택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아침보다 더 짙어진 서만이의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저는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나왔죠. 승택 씨, 왔어요? 보여줄 게 있는데. 이승택은 제 말을 못 들은 척 곧장 침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를 따라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에 든 파일을 그에게 내밀었죠. 승택 씨, 이거 좀 봐요. 어제 받은 검진 결과지인데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아주 건강하대요. 여기 이승택의 시선이 파일에 닿았지만 그는 받지 않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임서연, 또 무슨 수작이야. 이런 거 내밀면 내가 볼 줄 알아? 수작 아니에요. 저는 파일을 그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이거 아기 검진 결과지라고요. 초음파 사진도 있어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당신 아이잖아요. 벌써 5개월이라 움직이기도 한다고요. 조금도 궁금하지 않아요? 이승택은 마지못해 파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어보지 않고 파일 모서리를 잡고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궁금? 내가 왜 궁금해야 하는데? 이 아이, 나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런 거 가져와도 소용없어. 소용없다고요? 저는 그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승택 씨, 당신 친자식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내 뱃속에서 하루하루 커가고 있는데 정말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감정. 이승택은 코웃음을 치더니 갑자기 파일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투명한 파일이 열리면서 검진 결과지와 초음파 사진이 흩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팔랑거렸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저는 급히 몸을 숙여 그것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종이에 닿는 순간 이승택이 갑자기 발을 들어 제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아, 저는 고통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죠. 이승택 씨, 발 치워요. 하지만 그는 발을 치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껏 밟으며 얼음장 같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임서연, 경고하는데 다시는 애 문제로 나한테 질척거리지 마.
눈치가 있으면 당장 가서해 지우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아주 힘들게 만들어줄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는 힘껏 손을 빼냈습니다. 손등은 이미 빨갛게 부어오르고 불에 댄 듯 아팠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검진 결과지와 매정한 이승택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정말 이 아이에게 그리고 저에게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주워 한 장 한 장 구김을 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승택은 저를 경멸적으로 쳐다봤습니다. 왜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 내가 말했지? 네가 그 종이들을 액자에 넣어 걸어놔도 난 쳐다도 안 볼 거라고. 그 아이 난 절대 인정 안 해. 저는 구김을 편 결과지를 다시 파일에 넣고 고개를 들어 이승택을 봤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이승택 씨, 알겠어요. 다시는 당신한테 애원하지 않을게요. 아이 문제로 질척거리지도 않을 거고요. 이승택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비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군. 내일 비서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빨리 도장 찍어. 이혼 서류는 볼 거예요. 하지만 빈손으로는 안 나가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애원이나 기대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있었죠.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있었죠. 내가 받아야 할 몫 한 푼도 빠짐없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제가 낳을 겁니다. 제 선을 따를 거고요. 당신 네이씨 집안과는 아무런 상관없을 겁니다. 이승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감히 이씨 집안 아이를 내 성으로 만들겠다고? 임서연, 너 너무 주제넘게 구는 거 아니야? 주제넘게 군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은 더 세차게 흘렀죠. 이승택 씨, 나한테 먼저 잘못한 건 당신이에요. 내가 당신 아이를 임신했을 때 바람 피우고 나한테 이혼을 강요하고 아이를 지우라고 한 건 당신이라고요. 이제 내가 당신을 포기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승택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는 저를 몇 초간 노려보더니 마지막으로 냉소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마음대로 해. 어차피 그 아이 난 인정 안 할 거니까. 나중에 그 애 데리고 와서 돈 한 푼이라도 달라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는 말을 마치고 침실로 들어가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힘에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갑자기 배가 심하게 뭉치면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배가, 내 배가. 유 여사는 저를 힐끗 보더니 걱정은커녕 비웃었습니다. 쇼하지 마.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잡종이나 임신해놓고 그걸로 우리 이씨 집안에서 돈 뜯어내려고? 어림도 없지. 이승택도 하던 짓을 멈추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냉담한 뿐이었습니다. 임서연, 동정심 유발 작전은 그만둬. 당장 일어나.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시켜서 너 질질 끌어낼 줄 알아. 저는 이를 악물고 배의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꿋꿋하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내쫓기로 작정한 것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여행 가방으로 다가가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저려 일어설 수 없게 되어서야 겨우 벽을 짚고 소파로 몸을 옮겼습니다. 앉은 지 몇 분 되지 않아 현관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혹분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이삿짐 센터 유니폼을 입은 남자 2명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손에는 텅 빈 여행 가방 여러 개가 들려 있었죠. 유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어제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임서연, 너 아주 뻔뻔하게 눌러앉아 있구나. 내 아들이 이혼하자는데 아직도 우리 씨 집안에 붙어 있어? 낯짝도 두껍지. 2명의 이삿짐 센터 직원은 문 앞에 서서 저를 훑어봤습니다. 저는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배를 감싸 안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 아직 도장 안 찍었어요. 이 집 저도 살 권리가 있다고요. 함부로 남 시켜서 제 물건에 손대게 할 수 없어요. 살 권리? 유 여사는 비웃으며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지만 다행히 소파 팔다리를 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은 우리 씨 집안에서 산 거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내가 내 짐 옮겨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당장 짐 싸서 꺼져. 내가 직접 손쓰게 만들지 말고. 제가 반박하려는 순간 침실 문이 열리고 이승택이 제 옷 몇 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옷을 바닥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자랑 말 섞을 필요 없어요. 저 여자가 안 싸면 우리가 대신 싸주면 되죠. 그는 옷장으로 가 제 옷들을 하나씩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원피스, 재킷, 심지어 속옷까지 제 짓밟힌 자존심처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2명의 이삿짐 센터 직원도 제 화장대와 책장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 화장품과 책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승택 씨, 그만해요. 저는 그를 막으려 달려갔지만 그는 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의 힘에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갑자기 배가 심하게 뭉치면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배가, 내 배가. 유 여사는 저를 힐끗 보더니 걱정은커녕 비웃었습니다. 쇼하지 마.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잡종이나 임신해놓고 그걸로 우리 씨 집안에서 돈 뜯어내려고? 어림도 없지. 이승택도 하던 짓을 멈추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냉담한 뿐이었습니다. 임서연, 동정심 유발 작전은 그만둬. 당장 일어나.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시켜서 너 질질 끌어낼 줄 알아. 저는 이를 악물고 배의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꿋꿋하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내쫓기로 작정한 것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여행 가방으로 다가가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힘에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갑자기 배가 심하게 뭉치면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배가, 내 배가. 유 여사는 저를 힐끗 보더니 걱정은커녕 비웃었습니다. 쇼하지 마.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잡종이나 임신해놓고 그걸로 우리 씨 집안에서 돈 뜯어내려고? 어림도 없지. 이승택도 하던 짓을 멈추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냉담한 뿐이었습니다. 임서연, 동정심 유발 작전은 그만둬. 당장 일어나.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시켜서 너 질질 끌어낼 줄 알아. 저는 이를 악물고 배의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꿋꿋하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내쫓기로 작정한 것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여행 가방으로 다가가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몸싸움 중에 목걸이 줄이 끊어지면서 펜던트가 바닥에 떨어져 소파 밑으로 굴러들어갔습니다. 제가 몸을 숙여 주우려 했지만 유 여사는 저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뭘 주워? 그깟 싸구려 목걸이가 얼마나 한다고. 유 여사는 저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갔고 이승택은 제 여행 가방을 들고 뒤따라와 문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승택 씨, 내 목걸이. 저는 소파 밑을 돌아보며 애원했습니다. 그건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거라고요. 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이승택은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유 여사와 함께 저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제가 버티려 하자 유 여사가 제 등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문 밖 계단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이 세차게 닫히고 유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서연, 다시 한번 돌아오면 내가 개를 풀어서 물어버릴 줄 알아. 저는 계단에 엎드린 채 무릎의 고통과 배의 불편함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을 더욱 춥게 만들었죠. 굳게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제게 집이었던 그 문은 이제 저를 거부하는 차가운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고통을 참고 여행 가방으로 다가가 흩어진 짐을 주워 담았습니다. 소파 밑에 떨어진 목걸이가 떠올라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을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아파트 입구를 향해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가방 바퀴 소리가 조용한 단지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익숙한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승택, 유옥분, 당신들이 오늘 날 이렇게 내쫓았지만 내일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미안해. 힘들었지.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곧 너에게 안전한 집을 만들어줄게.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집을. 제가 막 돌아서려던 순간 등 뒤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임서연 씨 되십니까?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소파 밑에 떨어뜨린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씨 집안 소파 밑에 떨어졌던 물건인데 어떻게 이 낯선 노인의 손에 있는 걸까요? 심지어 그는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손함이 묻어 있었죠. 저는 여행 가방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친 무릎은 불에 댄 듯 아팠고 배도 계속해서 불편했죠. 다친 무릎은 불에 댄 듯 저는 간신히 버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목걸이가 왜 당신에게? 노인은 한 걸음 다가와 두 손으로 목걸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허리를 살짝 굽힌 아주 공손한 자세였죠. 그는 칼같이 다려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백발이었지만 눈빛은 매우 총명했습니다. 저를 볼 때 그의 눈가는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김 집사라고 합니다. 임시 가문의 집사이지요. 이 목걸이는 조금 전 제가 이씨 댁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소파 밑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서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혹시 저희가 20년 넘게 찾아 헤맨 임씨 가문의 둘째 아가씨 임서연님이 아닐까 하여. 임씨 가문 둘째 아가씨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엉켰죠. 저는 임씨 가문 같은 건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양부모님과 함께 자랐고 제가 주워온 아이라 하셨어요. 이 목걸이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만 들었지. 다른 가족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양부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가씨께서는 분명 임씨 가문의 핏줄이십니다. 김 집사는 제가 놀랄까봐 목소리를 더욱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20여 년 전 아가씨께서 겨우 돌이 지났을 무렵 집안에 큰 경고가 있어 아가씨를 잃어버렸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는 지난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아가씨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반쪽짜리 목걸이 하나만을 단서로 사방을 수소문하셨지요. 이번에 제가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이 시댁에 임신한 젊은 부인이 있는데 이름에 연자가 들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가씨를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목을 만졌습니다. 텅 빈 목에는 아까 목걸이가 끊어지면서 남긴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목에는, 손에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죠. 내가 재벌 임씨 가문의 둘째 딸이라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잃어버린 재벌가 딸 이야기가 정말 내게 일어난 걸까? 하지만 제가 어떻게 당신 말씀을 믿을 수 있죠?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이승택과 유 여사에게 그토록 처참하게 당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집사가 저를 재벌가 딸이라고 하니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건 아니고요? 김 집사는 주머니에서 벨벳 상자를 꺼내 여러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 목걸이의 나머지 반쪽이 들어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제 것과 똑같았고 두 조각을 합치니 완벽한 별과 달 모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조각의 연결 부분에는 작은 임, 림, 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아가씨. 이것이 목걸이의 나머지 반쪽입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아가씨를 찾는 날 온전한 목걸이를 돌려주시기 위해 소중히 간직해 오셨습니다. 김 집사는 임자를 가리키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왼쪽 귀 뒤에 작은 붉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가씨께서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으로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을 멈췄습니다. 왼쪽 귀 뒤의 붉은 점, 그것은 저만의 표식이었습니다. 양부모님과 이승택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 뒤를 만졌습니다. 작은 붉은 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임씨 가문의 아이인가요? 저는 김 집사를 보며 불확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서러움이 묻어 있었죠. 그럼 저희 부모님은 왜 이제야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 늙은이가 무능하여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았습니다. 김 집사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급히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는 지난 세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아가씨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아가씨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분명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실 겁니다. 아까 목걸이를 발견하고 아가씨임을 확인한 직후 댁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시며 제게 아가씨를 잘 모시고 다시는 서러운 일을 겪지 않게
해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서러운 일이라는 세 글자가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승택에게 손등을 짓밟았을 때의 고통, 유 여사에게 문 밖으로 내쳐졌을 때의 서름, 그리고 지난 2년간 이 씨 집안에서 눈치 보며 살았던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김 집사는 제가 우는 것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며 다가오려다 혹시 제가 불편해할까봐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그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임신 중이신데 이렇게 밖에서 찬바람을 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선 편한 곳으로 모셔서 쉬게 해드린 다음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김 집사의 손에 들린 온전한 목걸이와 제 뱃속의 아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갑자기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승택과 유 여사는 저를 내쫓으며 제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 인생은 바로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김 집사에게서 목걸이를 받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김 집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김 집사는 제가 동의하자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청자를 그리듯 손짓하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쪽으로 오시지요. 차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김 집사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더 이상 아까처럼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펴고 배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가, 봤지? 우리에게도 가족이 생겼어. 이제 다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자 멀지 않은 곳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차체만 봐도 무척 비싼 차임을 알 수 있었죠. 제가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김 집사가 휴대폰을 꺼내 말했습니다. 네, 아가씨를 모셨습니다. 차량 행렬,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차량 행렬? 제가 의아한 눈으로 김 집사를 보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임시 가문의 둘째 아가씨께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인데 격식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회장님께서 특별히 분부하셨습니다. 반드시 성대하게 아가씨를 모셔오라고 말입니다. 격식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하기도 전에 멀리서 여러 대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면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 한 대가 모두 제가 잡지에서나 봤던 롤스로이스였습니다. 한 대, 두 대, 무려 20대가 긴 행렬을 이루어 아파트 입구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대의 롤스로이스가 천천히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차체는 햇빛 아래서 차가운 빛을 뿜어냈고 보닛 위의 환희의 여신상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어떤 사람은 이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행렬이 누구를 데리러 온 것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저 역시 넋을 잃고 바라보느라 여행 가방을 쥔 손에 힘이 풀릴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 넋을 잃고 바라보느라 김 집사가 말한 격식이 그저 좋은 차 한 대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롤스로이스 20대라니 이건 너무 과했습니다. 그런 집사가 말한 격식이 그저 좋은 차 한 대일 것이 김 집사는 제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차가 도착했습니다. 우선 타시지요. 밖은 바람이 차니 임신 중이신 몸에 해롭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등 뒤에서 유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서연, 너 지금 무슨 쇼를 하는 거야? 사람 고용해서 허세 부리는 거니? 그런다고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아? 어림도 없지. 돌아보니 이승택과 유 여사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유 여사는 허리에 손을 얹고 경멸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승택은 미간을 찌푸린 채 의아한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롤스로이스가 나타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죠. 주변 이웃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어머, 저기 이씨 집안 며느리 아니야? 쫓겨나더니 사람 고용해서 쇼를 하네. 아마 이씨 집안 사람들 마음 돌려보려고 저러는 거겠지. 근데 연기가 너무 어설프다. 롤스로이스를 어떻게 저렇게 쉽게 빌려? 유 여사는 그 말들을 듣고 더욱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들었지? 임서연, 다들 네가 쇼하는 거 알아. 당장 저 사람들 보내고 여기서 창피하게 굴지 마.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김 집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그는 유 여사를 향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저희 임씨 가문의 둘째 아가씨 임서연 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어떤 사람은 이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행렬이 누구를 데리러 온 것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저 역시 넋을 잃고 바라보느라 여행 가방을 쥔 손에 힘이 풀릴 정도였습니다. 김 집사가 말한 격식이 그저 좋은 차 한 대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롤스로이스 20대라니, 이건 너무 과했습니다. 김 집사는 제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차가 도착했습니다. 우선 타시지요. 밖은 바람이 차니 임신 중이신 몸에 해롭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등 뒤에서 유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서연, 너 지금 무슨 쇼를 하는 거야? 사람 고용해서 허세 부리는 거니? 그런다고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아? 어림도 없지. 돌아보니 이승택과 유 여사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승태가, 저 사람이 말하는 임씨 가문이 설마 그 임씨 가문이야? 이승택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그는 김 집사와 저를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임씨 가문 둘째 딸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은 그냥 평범한 집안 여자잖아. 어떻게 임씨 가문 사람일 수가 있어? 왜 불가능합니까? 김 집사는 주머니에서 아까 그 벨벳 상자를 꺼내들어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요. 이것은 우리 임씨 가문 둘째 아가씨의 식물입니다. 반쪽은 아가씨께서, 나머지 반쪽은 저희 가문에서 20여 년간 보관해 왔습니다. 아가씨를 찾는 바로 오늘을 위해서요. 그리고 아가씨의 왼쪽 귀 뒤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붉은 점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술렁했습니다. 아까 그 여자 왼쪽 귀 뒤를 만지는 것 같던데 정말 붉은 점이 있는 건가? 세상에, 그럼 진짜 재벌딸이었던 거야? 이씨 집안 사람들 사람 잘못 봤네. 재벌딸을 쫓아내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다니 정말 바보 같아. 유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렀다가 파랗게 다시 검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네가 정말 임씨 가문 둘째 딸이라고?
그럼 왜 진작말 안 했어? 우리를 속인 거야? 저는 비웃으며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죠. 저도 제가 임시 가문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오늘에서야 알았으니까요. 오히려 당신들이야말로 제가 이씨 집안에 시집 온 첫날부터 집안이 평범하다고 무시하고 괴롭혔잖아요. 이제 와서 제가 임시 가문 둘째 딸이라는 걸 아니까 겁이 나시나 봐요. 이승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껏 부드러워져 있었죠. 서연아, 나는 네가 임시 가문 사람인 줄 몰랐어. 아까는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그렇게 험하게 굴면 안 됐는데 우리 집에 가자. 가서 제대로 이야기하자. 집에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가득했죠. 이승택 씨, 방금 전에 저를 어떻게 문 밖으로 내쫓았는지 잊었어요? 제 손을 밟고 재검진 결과지를 찢어버린 건 기억 안 나요? 이제 와서 제가 임시 가문 둘째 딸이라는 걸 아니까 집에 가자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승택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얼굴만 붉혔습니다. 유 여사도 안절부절 못하며 제게 사과하려 했지만 김 집사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김 집사는 그들 모자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씨께서는 지금 당신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멀리 떨어져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아가씨를 괴롭힌다면 우리 임시 가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친 김 집사는 제게 돌아서서 창자를 그리듯 손짓했습니다. 아가씨,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타시지요.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이승택과 유 여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롤스로이스로 향했죠. 주변 이웃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동정했고 어떤 이는 이씨 집안 모자를 비웃었죠. 그 소리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첫 번째 롤스로이스 옆에 다다르자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차에 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유 여사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서연아, 아니 임아가씨,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제발. 임시 가문이 우리 이씨 집안을 망하게 두지는 말아줘.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한 번 생기면 절대 아물지 않습니다. 이승택과 유 여사가 오늘 겪은 충격은 그들이 과거에 제게 저지른 짓에 대한 당연한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롤스로이스에 올라탔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저를 감싸며 몸의 한기를 녹여주었습니다. 김 집사도 따라 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본가로 출발하게. 롤스로이스에 올라탄 순간 저는 비로소 재벌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부드러운 베이지색 가죽 시트는 이씨 집안의 몇백만 원짜리 소파보다 몇백 배는 더 편안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은은한 시더우드 향이 났습니다. 이승택이 뿌리던 인공적인 향수 냄새가 아닌 마음을 안정시키는 천연 나무 향이었죠. 김 집사는 옆자리에서 차 안의 작은 냉장고를 열어 따뜻하게 데워진 우유 한 병을 제게 건넸습니다. 아가씨, 임신 중에는 빈속에 계시면 안 됩니다. 우선 우유라도 좀 드시지요. 사모님께서 특별히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아가씨께서는 영양 보충이 필요하시다고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잠시 누워 안정을 취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방 안에 어제 받은 산부인과 검진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결과지에는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적혀 있었고 희미한 초음파 사진도 함께 있었죠. 어제만 해도 저는 이 사진을 이승택에게 보여줄 생각에 설렜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우스운 일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핏줄인데 그가 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아기를 봐서라도 조금은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아기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 저는 검진 결과지를 꺼내 구겨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파일에 넣어 탁자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이승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만 바라보며 긴장과 기대를 안고서요. 저녁 7시쯤 문이 열리고 이승택이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이웃들이 모두 몰려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어떤 사람은 까치발을 하고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차창을 뚫고 그들의 수군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롤스로이스가 몇 대야? 저거 다 합치면 얼마야? 아까 그 집사가 임시 가문 둘째 딸이라고 했잖아. 임시 가문이면 이 도시 최고 재벌인데 어마어마하네. 이씨 집안 사람들 눈이 삐었나봐. 진짜 재벌 딸을 평범한 며느리인 줄 알고 괴롭혔다니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겠네. 류 여사는 여전히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벽을 짚고 서 있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승택은 그 옆에서 주먹을 꽉 쥔 채 후회와 불만 가득한 눈으로 우리 차량 행렬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친셔 내쫓은 여자가 이씨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황금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을요. 차량 행렬이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갈 때 경비 아저씨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급히 차렷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길가의 행인들과 차들도 모두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저거 누구야? 롤스로이스 20대라니 정말 대단하다. 아까 첫 번째 차에 임산부가 타고 있는 것 같던데 설마 임시 가문 딸인가? 분명 임시 가문이 20년 넘게 찾던 둘째 딸일 거야. 오늘 찾았다고 하더니 집에 데려가는 길인가 보네. 김 집사는 밖에 소리를 듣고 미소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보십시오. 모두가 아가씨를 위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아가씨가 무사하다는 것을 아시면 더욱 기뻐하실 겁니다. 아까 댁에 전화드렸더니 사모님께서는 벌써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회장님께서도 중요한 회의를 미루고 아가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저는 조금 긴장되어 우유병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제 친부모라는 것을 알았지만 20여 년 만의 만남이라 어색할까봐, 제가 그들의 삶에 녹아들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물론입니다. 아가씨, 김 집사는 저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는 지난 세월 매일 아가씨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아가씨의 어린 시절 방을 그대로 보존해 두셨습니다. 장난감, 옷까지 모두 그 시절 그대로입니다. 아가씨께서 돌아오시는 날 다시 쓰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말에 다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죠.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루스 장, 내 친부모님은 계속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를 위해 내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다. 이씨 집안에서 받은 모든 서러움이 이 순간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차량 행렬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 길은 예전에 이승택과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 앞이 바로 이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빌라 단지였습니다. 최고의 부자들만 산다고 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임시 가문의 본가였습니다. 빌라 단지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임시 가문의 경호원들과 사용인들인 듯 했습니다. 차량 행렬이 문 앞에 도착하자 경호원들은 즉시 차렷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롤스로이스가 빌라 대문 앞에 멈춰서자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 집사가 먼저 내리고 저를 부축하며 제가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차 문의를 막아주었습니다.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눈앞의 빌라를 바라봤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얀색 유럽풍 건물에 거대한 정원이 딸려 있었죠. 정원에는 장미가 가득 피어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빌라 입구에는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단아한 한복을 입은 여성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성은 엄격해 보였지만 눈에는 기대와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김 집사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저분들이 회장님과 사모님이십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복을 입은 여성이 제게 다가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 딸 서연아, 엄마가 드디어 널 찾았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따뜻한 품이 저를 감쌌습니다. 은은한 치쟇꽃 향기, 엄마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마주 앉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그래, 내 딸. 임 사모님은 더 크게 우셨습니다. 임 회장님도 다가와 제 등을 토닥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왔으면 됐다. 돌아왔으면 됐어. 이제 다시는 널 힘들게 두지 않을 거다. 주변의 사용인들도 눈시울이 붉어졌고 김 집사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정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앞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뱃속의 아기도 잘 지켜서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승택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비웃으며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그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임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시 저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임 사모님은 제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거실은 이씨 집안 전체보다 컸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벽에는 값비싼 유화가 걸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신선한 과일과 디저트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김 집사가 이미 제 취향을 대개 모두 알려드렸고 과일조차 해외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사용인이 따뜻한 꿀물을 가져다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모님께서 특별히 주방에 분부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임산부에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금부에게 임 사모님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을 만졌다가 배를 쓰다듬었다가 하며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이렇게 말라서 밖에서 고생이 많았지? 이제 엄마가 있으니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임 회장님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죠. 그는 김 집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주방에 가서 영양가 있는 음식 좀 더 준비하라고 해. 서연이가 지금 임신 중이니 몸보신을 제대로 해야지. 저는 꿀물을 마시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경호원이 거실로 들어와 임 회장님과 사모님께 공손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밖에 유옥분이라는 여자가 와서 이씨 집안 사람이라며 둘째 아가씨를 꼭 만나야겠다고 합니다.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옥분? 임 사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널 내쫓고 아이까지 지우라고 했던 그 여자 말이니? 감히 여기까지 찾아와. 저는 비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이제 그 사람과도 끝을 봐야죠. 김 집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임신 중이신데 저런 사람과 상대하며 기운 빼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쫓아내겠습니다. 아니에요. 김 집사님, 저는 배를 감싸 안고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죠. 제가 보여줘야겠어요. 지금의 저는 그 여자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임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들여보내. 단, 옆에서 잘 지켜보고 서연이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 이분도 채되지 않아. 유 여사가 경호원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옷에 헝클어진 머리. 어제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거실에 들어선 그녀는 눈앞에 화려함에 압도당해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유화를 넉놓고 바라봤습니다. 곧 정신을 차린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오려다 경호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유 여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더욱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니, 임아가씨, 내가 사과하러 왔어.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화내고 널 내쫓으면 안 됐는데 네가 넓은 아량으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저는 소파에 앉아 꿀물을 한 모금 마시고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유옥분 여사님, 저를 이씨 집안의 재수없는 여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 뱃속의 아이를 잡종이라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오늘은 왜 사과하러 오셨을까요? 유 여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비비며 아첨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임아가씨, 그건 다 내가 헛소리한 거야.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당신은 임씨 가문의 귀한 둘째 아가씨인데 어떻게 재수없는 여자일 수가 있겠어. 당신 뱃속의 아이도 귀한 손주님이지. 내가 그때는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신이 나갔었다고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비웃었습니다. 저보고 아이를 지우라고 했을 때도 정신이 나갔었고, 저를 문 밖으로 내쫓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걸 봤을 때도 정신이 나갔었나요? 유옥분 여사님, 지금 와서 좋은 말 몇 마디 하면 제가 당신을 용서할 것 같아요? 유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려다 경호원에게 막히자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임아가씨,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날 용서해줘. 우리 이씨 집안이 지금 임씨 가문과의 협력에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야.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고 임씨 가문이 우리와의 협력을 끊어버리면 우리 이씨 집안은 끝장이야. 결국 임씨 가문이 이씨 집안과의 협력을 끊을까봐 사과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었죠. 제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씨 집안이 망하든 말든 저와 무슨 상관이죠? 당신들이 저를 내쫓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나요?
유 여사는 제가 물러서지 않자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연신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씨,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이 늙은이 불쌍히 여겨서라도 우리 승택이 불쌍히 여겨서라도 임씨 가문이 우리 이씨 집안을 망하게 두지는 말아줘. 당신이 우리를 용서만 해준다면 앞으로 내가 뭐든지 다 할게. 그녀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금세 빨갛게 부어올랐죠. 주변 사용인들은 모두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임 사모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저런 사람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마. 상대할 가치도 없어. 저는 유 여사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동정심은커녕 속이 후련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유옥분 여사님, 이제 와서 머리를 조아리시네요. 제 뱃속의 아이를 잡종이라 욕하고 지우라고 했을 때는 왜 안 그러셨어요? 저를 문 밖으로 내쫓고 꺼지라고 했을 때는요? 유 여사는 고개를 들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흐느꼈습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미쳤었나 봐. 정말 잘못했어. 이마가씨, 제발 당신과 승택이가 부부였던 점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줘. 부부였던 점,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와 이승택 씨는 이미 부부가 아니에요. 제가 임신했을 때 바람 피우고 당신은 그를 도와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잖아요. 당신들 모자가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 끌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임씨 가문 때문에 발도 못 붙이게 하세요. 다시 한번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요. 경호원들이 즉시 다가와 유 여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유 여사는 발버둥 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임서연, 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우리 이씨 집안이 망하면 승택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녀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라고? 그들은 저와 제 뱃속의 아이를 용서할 생각조차 없었는데 임 사모님이 다가와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서연아, 저런 사람 때문에 화내지 마. 몸 상하면 너만 손해야. 이제 우리가 있으니 아무도 널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거야. 임 회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김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씨 집안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시켜 감히 우리 임씨 가문 사람을 괴롭혔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저는 임 사모님 품에 안겨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봤지?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어 있어. 이제 엄마가 널 지켜줄게. 다시는 서러운 일 겪게 하지 않을게. 유 여사가 쫓겨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거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집사가 전화를 받고 잠시 뒤 굳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 이승택이라는 자가 전화해서 급한 용무로 아가씨를 뵙고 싶다고 합니다. 만나주지 않으면 빌라 앞에서 계속 기다리겠다고 하는군요. 임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이씨 집안 모자는 정말 끝이 없구나. 하나를 쫓아내니 또 하나가 찾아오고. 서연아, 상대하지 마. 문 밖에서 얼어 죽든 말든 내버려둬.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승택과는 끝을 봐야 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것이 나중에 그가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는 것보다 나았죠. 저는 따뜻하게 데워진 제비집 수프를 한 숟가락 뜨고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마침 저도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있었거든요. 김 집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 이승택이라는 자는 속이 검은 자입니다. 임신 중이신데 혹시 그 자가 아가씨께 무슨 짓이라도 하면 걱정 마세요. 김 집사님, 저는 미소 지으며 옆에 서 있는 경호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분들이 있는데 이승택 씨가 감히 뭘 어쩌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그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임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들여보내. 단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거실 입구에 세워둬. 몇 분 뒤 이승택이 경호원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호텔에서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의 이승택은 구겨진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옷깃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무척 초췌해 보였죠. 예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제 쪽으로 걸어오려다 경호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드디어 만났네. 저는 소파에 기댄 채 임 사모님이 막 주신 옷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말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볼 일이라도. 이승택은 제 차가운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더니 손을 비비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때는 정말 귀신에 씬 것 같아. 서만이 같은 여자한테 속아서 너한테 이혼하자고 하고 내 검진 결과지를 찍고 널 내쫓으면 안 됐는데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서만이한테 속았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옷팔찌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죠. 이승택 씨, 내가 3살짜리 어린애인 줄 알아요? 당신이 서만이랑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당신들 둘이 짜고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던 거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속았다고요? 이승택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는 그 여자한테 홀렸었어. 그 여자가 자기 집안이 대단해서 내 회사를 키워줄 수 있다고 계속 말했거든.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너를 버리고 그 여자랑 붙어먹었던 거야. 내 아이까지 지우려고 하면서요.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승택 씨,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 아이를 임신하고 매일 집에서 당신을 걱정하며 살림하는 동안 당신은 밖에서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나를 어떻게 내쫓을지 궁리나 하고 있었잖아요. 이승택은 고개를 더 푹 숙이고 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서연아.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네가 떠난 뒤로 매일 잠도 못 자. 눈만 감으면 네가 나한테 잘해줬던 것, 네 뱃속의 아이가 생각나. 서연아,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정말 너한테 잘하고 너와 아이를 잘 돌볼게. 다시는 서만이랑 연락 안 할게. 다시 합치자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승택 씨, 어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요? 당신은 내 손을 밟고 내 뱃속의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나를 내쫓고 내 아이를 잡종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합치자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승택은 다급해져서 제게 달려오려다 경호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엄마는 계속 너랑 이혼하라고 하고 서만이는 옆에서 계속 부추기고. 남 탓하지 마세요.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주관이 없고 당신이 나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린 거예요. 이승택 씨, 당신은 내가 아직도 이씨 집안에서 굳은일 다하고 당신 말에 무조건 순종하던 임서연인 줄 알아요? 내가 말했죠. 난 이제 아니라고. 저는 저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임씨 가문의 둘째 딸 임서연이에요. 나를 아껴주는 부모님이 있고 나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어요. 나는 다시는 당신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고 당신처럼 이기적인 남자와 다시 합칠 생각도 없어요. 이승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절망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그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우리 그래도 부부였고 아이도 있잖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부부였다고요? 저는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제가 손짓으로 제지했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승택 씨, 우리 부부의 연을 끄는 건 당신이에요. 이 아이를 먼저 버린 것도 당신이고요. 이제 와서 되돌리려고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는 앞으로 당신과 아무런 상관없을 겁니다. 이 아이는 내 성을 따라 임씨가 될 거고 임씨 가문의 귀한 아이가 될 겁니다. 당신 네이씨 집안에서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승택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후회와 불만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저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끌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임씨 가문 대문에 발도 못 붙이게 하세요. 경호원들이 즉시 이승택을 끌고 나갔습니다. 이승택은 발버둥 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나 포기 안 해. 반드시 내 용서를 받고 말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임 사모님 품에 안겨 그녀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임 사모님은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서연아, 저런 놈이랑 말 섞지 마. 이제 다시는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이승택이 쫓겨난 다음 날 오후, 저는 거실의 안락의자에 누워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임 사모님은 옆에서 귤을 까주시며 육아책을 읽어주셨죠. 아기의 태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따뜻한 햇살 아래 뱃속의 아기가 저를 가볍게 찼습니다. 이씨 집안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이 굳은 얼굴로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아가씨, 밖에 서만이라는 여자가 와서 꼭 아가씨를 만나야겠다고 합니다. 만나주지 않으면 빌라 앞에서 소란을 피워서 아가씨가 권력을 남용해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서만이, 저는 귤을 먹다 멈추고 비웃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승택이 다녀간 지 하루 만에 찾아오다니 이씨 집안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괴롭히러 왔거나 아니면 다른 살기를 찾으러 온 것이겠지. 임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별의별 것들이 다 우리 임씨 집안에 와서. 행패야. 서연아, 상대하지 마. 경호원 시켜서 당장 끌어내라고 해.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이 기회에 서만이 와도 끝을 맺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또 귀찮게 구는 것보다 나았죠. 엄마, 괜찮아요. 들여보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하지만 저 여자가 너한테 손이라도 대면 어떡하니? 너 지금 임신 중인데.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경호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들이 있는데 서만이가 저한테 손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그 여자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임 사모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들여보내. 단 똑바로 감시하고 서연이한테서 한 발짝도 떼지 마. 3분도 채 되지 않아 서만이가 경호원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몸에 꽉 끼는 빨간색 원피스에 짙은 화장, 화려한 웨이브 머리.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눈빛의 불안함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씨 집안이 임씨 가문과의 협력이 끊겨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나 보죠. 그녀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의 애교는 온데간데 없고 허리에 손을 얹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임서연, 너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임씨 가문시켜서 이씨 집안 협력 끊고 승택씨 죽이려고 한 거지? 저는 안락 의자에 기댄 채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느긋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서만이 씨,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좀 해요. 임씨 가문과 이씨 집안의 협력은 비즈니스 관계예요. 지금 협력이 끊긴 건 이씨 집안의 능력이 부족해서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너랑 상관이 없다고? 서만이는 한 걸음 다가오려다 경호원에게 막히자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임씨 가문 딸이라고 잘난 척하지 마. 네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승택 씨랑 결혼했고 이씨 집안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넌 정말 재수없는 여자야. 가는 곳마다 재앙을 몰고 다니잖아. 재수없는 여자라고요. 저는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죠. 서만이 씨,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은 나와 이승택 씨의 결혼 생활에 끼어들었고 내가 임신했을 때 그와 놀아났어요. 심지어 그를 도와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고까지 했잖아요. 이제 와서 이씨 집안이 망하니까 나를 탓해요? 당신 눈이 삐어서 능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남자를 고른 건 생각 안 하고요. 서만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반박했습니다. 나와 승택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네가 이씨 집안에서 버티고 있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벌써 행복했을 거라고. 넌 지금 내가 승택 씨의 사랑을 받는 걸 질투하는 거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저는 비웃으며 옆에 있던 휴대폰을 들어 지난번 호텔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임서연이 빈손으로 쫓겨나면 내가 이씨 집안의 안주인이 되는 거네. 그럼 이씨 집안 돈은 다 내 거잖아? 저는 휴대폰 소리를 키웠고 서만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녹음 파일을 일부러 그런 거지? 내가 일부러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모두가 당신이 이승택 씨와 만난 것이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씨 집안의 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비웃었습니다. 이제 이씨 집안이 망해서 당신이 얻을 게 없어지니까 나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요? 서만이 씨, 당신 정말 한심하네요. 서만이는 눈물을 터뜨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난 몰라. 다 내 탓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승택 씨는 분명 이씨 집안을 살릴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당장 임씨 가문시켜서 이씨 집안과의 협력을 다시 시작하게 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 가만 안 둬. 나를 가만 안 둔다고요? 저는 배를 감싸 안고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제가 손짓으로 제지했죠. 저는 그녀를 차가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서만이 씨, 경고하는데 주제넘게 굴지 마세요. 임씨 가문의 일에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요. 내일은 더더욱 그렇고요. 다시 한번 임씨 집안에 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나를 괴롭히면 내가 당신 이 도시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게요. 일자리도 못 구하게 만들고 당신이 남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라는 걸 모두에게 알려줄 테니까. 서만이는 제 기세에 밀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죠. 저는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 끌어내세요. 다시는 임시 가문 빌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또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업무방해로 고소하세요. 경호원들이 즉시 서만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서만이는 발버둥 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임서연, 두고 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다시 안락의자로 돌아왔습니다. 임 사모님이 다가와 저를 안치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화내서 몸 상하면 너만 손해야. 다시는 들여보내지 마. 우리 집만 더러워지지. 서만이가 쫓겨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김 집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이것은 이씨 회사와 저희 임시 가문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 목록입니다. 원자재 공급부터 생산 라인 협력, 판매 채널 연계까지 총 17개 항목으로 이씨 회사 총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임 회장님은 목록을 받아 훑어보고는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죠. 서연아, 네가 결정해라. 이 협력들을 어떻게 할지 전부 중단할까? 아니면 몇 개는 남겨서 그들에게 여지를 줄까? 저는 목록을 집어들고 그 위의 항목들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예전에 이승택이 제게 자랑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협력들 덕분에 이씨 회사를 키웠고 앞으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었죠. 지금 생각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행복이 저를 배신하고 속이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니. 저는 목록을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부 중단해주세요. 단 하나의 여지도 남기지 말고요. 저희 임시 가문과의 직접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저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들에게도 통보해서 이씨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해주세요. 이씨 회사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고 싶어요. 김 집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씨 회사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죠.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빈손으로 내쫓고 아이를 지우라고 했을 때 제게 여지를 주던가요? 이제 그들의 회사가 망하는 건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에요. 임 사모님은 제 손을 잡으며 동의했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다. 저런 양심 없는 집안은 쓴맛을 좀 봐야지. 그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몇 배로 갚아줘야 해. 임 회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김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말대로 처리해. 최대한 빨리. 이씨 회사가 대응할 시간도 주지 마. 그리고 재무팀에 확인해서 이씨 회사가 우리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 즉시 받아내. 단 하루도 미루지 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집사는 목록을 들고 빠르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승택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죠. 저는 비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차갑게 깔았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이승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죠. 서연아, 당신 내 임시 가문에서 우리 회사에 원자재 공급 중단하라고 시킨 거 맞지? 판매 채널도 갑자기 우리랑 협력 중단한다고 통보했어. 우리 회사 이제 생산도 못하게 생겼다고. 제발 당신 부모님한테 말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해주라. 봐달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승택 씨, 이제 와서 저한테 봐달라고요? 당신이 당신 어머니와 함께
나를 내쫓고 내가 계단에서 구르는 걸 봤을 때는 나를 봐줄 생각 없었잖아요. 당신이 내 검진 결과지를 찍고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요. 이승택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 씨 회사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야. 이렇게 망하게 둘 수는 없어. 제발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부부였던 정?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승택 씨, 당신이 서만이랑 호텔에서 놀아날 때 우리가 부부였다는 건 생각 안 했어요? 당신이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계획했을 때는요? 이제 와서 회사가 망하게 생기니까 우리가 부부였다는 게 생각나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나는 이승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 씨 회사만 살려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할게. 서만이랑도 헤어지고 너랑 다시 합쳐서 너와 아이를 잘 돌볼게. 다시 합치자고요.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비웃었습니다. 이승택 씨, 꿈 깨세요. 나는 이제 임씨 가문의 둘째 딸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당신처럼 나를 배신하고 속인 남자와 다시 합쳐야 하죠?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다시는 이 아이를 빌미로 나한테 접근할 생각 마세요. 저는 이승택이 더 이상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집사가 돌아와 우리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아가씨, 모든 협력은 중단되었습니다. 협력사들도 모두 이 씨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재무팀 보고에 따르면 이 씨 회사가 저희에게 갚아야 할 대금이 5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 독촉하러 갔는데 이승택은 사무실에 숨어서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했어. 임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임씨 가문 경영에도 네가 많이 참여해야겠다. 너한테는 그런 배짱이 있어. 아니에요, 아빠. 다 아빠, 엄마가 지지해주신 덕분이죠. 임 사모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우리는 내 가족인데 당연히 내 편이지. 앞으로 네가 뭘 하든 아빠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이 씨 회사의 작은 줄이 끊긴 지 닷새째 되겠네. 아침 경제 뉴스에서 이 씨 그룹이 자금난으로 최종 부도 처리되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하며 그 뉴스를 봤습니다. TV 화면 속 이승택은 구겨진 정장을 입고 채권자들과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피곤하고 겁에 질린 얼굴. 예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임 사모님은 TV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꼴 좋다. 진작에 망했어야지. 저런 양심 없는 회사는 오래 못 가. 임 회장님은 신문을 내려놓고 제 접시에 계란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저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아침이나 먹어. 오늘 산부인과 검진 가야 하니 기분 좋게 있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TV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승택이 저렇게 된 것은 모두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다르쿨티브에 탈에서 다르티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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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오후 김 집사가 이 씨 집안의 후일담을 전해주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아가씨, 아까 이 씨 회사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채권자들은 문을 막고 돈을 요구하고 직원들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이승택은 사무실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요. 경찰이 와서야 겨우 진정됐습니다. 숨고 싶겠지. 서연이한테 그 짓을 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몰랐을 테니 더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만이도 이씨 회사에 찾아왔더군요. 이승택에게 약속했던 명품 가방과 보석을 달라고 했다가 두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고 합니다. 싸웠다고요? 서만이는 이승택이 자기를 속였다고 소리치고 이승택은 서만이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고 소리치고 결국 서만이가 이승택 뺨을 때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며 울면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에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죠. 내가 재벌 임씨 가문의 둘째 딸이라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잃어버린 재벌가 딸 이야기가 정말 내게 일어난 걸까? 하지만 제가 어떻게 당신 말씀을 믿을 수 있죠?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이승택과 유 여사에게 그토록 처참하게 당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집사가 저를 재벌가 딸이라고 하니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건 아니고요? 김 집사는 주머니에서 벨벳 상자를 꺼내 열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 목걸이의 나머지 반쪽이 들어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제 것과 똑같았고 두 조각을 합치니 완벽한 별과 달 모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조각의 연결 부분에는 작은 임, 림, 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아가씨. 이것이 목걸이의 나머지 반쪽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모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임씨 가문. 어느 임씨 가문? 유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임서연이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지? 임씨 가문. 둘째 아가씨는 무슨 사기꾼이겠지. 무례하군요. 김 집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우리 임씨 가문은 이 도시에서 수십 년간 뿌리내려온 기업입니다. 부동산, 금융, 기술 분야에 걸쳐 당신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 아가씨를 사기꾼이라 모욕하다니요. 제가 지금 당장 당신네 씨 집안이 이 도시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유 여사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재벌을 본 적은 없었지만 그녀는 임씨 가문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 최고의 재벌가 이씨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가문이었죠. 그녀는 이승택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 봤지?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어 있어. 우리는 이제 좋은 일만 생각하자. 석 달 뒤 저는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임씨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죠. 임 회장님은 아기에게 임시안, 림시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평생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었죠. 김 집사는 롤스로이스 20대를 동원해 시내를 한 바퀴 돌며 임씨 가문의 작은 도련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이씨 집안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김 집사에게 듣기로는 이승택은 노숙자가 되었고 서만이는 사기죄로 감옥에 갔으며 유옥부는 요양원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임씨 집안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씨 집안에서 서러움 받던 임서연이 아닙니다. 저는 임씨 가문의 둘째 딸, 모두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